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베스트 수채화의 기초부터 이 과정 안에서는 우선 초급부터 소묘 초급 단계, 베스트 드로잉의 어떤 초급 단계를 듣고 오시는 게 저희 화방에서 하고 있는 패키지. 종이의 두께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법을 다루실 때는 아니면 이재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팩처링 게시판에 꼭 올리셔서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수채화의 김유나입니다. 베스트 수채화를 배우시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것을 들으시기 전에 내가 한 번도 미술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림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우선 완전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베스트 수채화의 기초부터 들으셔서 수업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초 단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 잡는 부분이라든지 명암을 넣고 빛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단계는 수채화의 기법을 다루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초급자가 배우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조금 해봤는데 어느 단계부터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살짝 어디서 이렇게 조금 배워봤었는데, 수채화 그래도 뭐 한 몇 개월 해봤었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이 과정 안에서는 우선 초급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초급 안에는 수채화로서, 물감으로서, 어떤 워터 페인팅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신 어떤 부분을 배우셨겠죠. 수채화의 어떤 부분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기법의 다양한 부분을 다 배워보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를 듣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림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초급 단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중급이나 고급 과정으로 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우선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소묘 과정을 먼저 조금 듣고 오시는 게, 소묘 초급 단계, 베스트 드로잉의 어떤 초급 단계를 듣고 오시는 게 중급과 고급 과정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묘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드로잉 같은 거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급 과정에서 이제 어떤 풍경화를,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에서는 풍경화를 위주로 해서 워터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풍경화를 그릴 때 우리가 풍경화에서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공간감하고 원근감이죠. 똑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의 차이를 주는 거,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 크고 뒤에 있는 것이 작고 이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어떤 풍경의 형태를 잡는 부분들을 연습을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소묘의 초급 단계를 듣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시고 따라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선 완전 그림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완전 초급부터 해서 기법을 차근차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차근히 중급 과정, 중급에서 소묘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중급 과정을 천천히 조금 형태 잡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고 급한 마음 갖지 않으시고 하시면 따라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어떤 뭐 좀 배워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꼭 초급 단계에 있어서 어떤 기법들 다 달아보시고 또 그런 초급에서 배웠던 기법을 가지고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한 어떤 단계들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초급 단계 하시고 중급 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 하시면 되게 많은 즐거운 다양한 재미를 느끼시면서 풍경화를 배워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두 번째, 이제 어떤 난이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소묘를 하고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해야겠다. 형태 잡는 게 항상 힘들다. 아니면 어떤 구도를 바라보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 구도 잡기가 좀 힘들다.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하는 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묘, 드로잉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묘, 드로잉, 스케치, 이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 완전 바닥에 깔려있는 베이스 작업인 거죠. 그것이 바탕이 잘 그려져야지만 그 위에 물감칠을 하든 유화를 칠하든 아크릴을 칠하든 색연필을 하든 다른 색이 들어갔을 때 형태가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지만 그 그림이 멋지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형태를 이리저리 이상하게 잡아놓고 색깔을 아무리 잘 칠해놔도 이상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소묘,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이렇게 거쳐서 오시면 더욱더 그림을 즐겁게 잘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베스트 수채화를 하실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준비물들이 놓여 있죠.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도약 아트에서 하고 있는 도약 화방이 있습니다. 도약 화방에서 하고 있는 패키지, 초급 단계에서 필요한 수채화 패키지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사셔서 이제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급 단계에서 쓰고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실 때 플러스 되는 것은 과슈라는 어떤 수채화 도구, 물감 종류랑 이 앞에 보이시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만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수채화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패키지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주 편리하시겠죠. 우선 그 수채화 재료를 살짝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종이가 있어야겠죠. 종이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종이가 있고, 그리고 이 팔레트도 보면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오래전부터 많이 봐던 그 까만색 팔레트가 있죠. 까만색 철제로 된 팔레트가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 아직도 그 팔레트를 저도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물감을 여기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색이 색소 침착? 뭐 이렇게 색이 계속 이제 밑에 약간 묻고 이제 철이 이제 물에 계속 닿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녹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이후에 이렇게 방탄 팔레트, 뭔가 이렇게 입혀서 나온 애들, 뭐 은나노 팔레트,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너무 좋은 거를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거, 어느 정도 오래 쓰실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보시고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런 팔레트가 있고, 물감은 보통 몇 색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2색, 24색, 32색, 뭐 64색 뭐 막 이렇게 많이 있죠. 물감의 종류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4색 이상.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초급 과정, 중급, 고급 과정에서 쓰는 색은 32색을 쓰고 있는데요. 32색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24색 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근데 처음에는 색깔을 잘 섞지도 못할 뿐더러 다양하게 못 보면 좀 더 이렇게 그림이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해도 정말 24색 이상,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32색 사용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 32색에다가 화방이나 이런 데서 재료 파는 데 가서 보시면 물감 색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 색들 중에서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 내가 필요한 색이 더 있다 하시는 부분들은 낮게 구매를 하셔서 팔레트에 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서 이제 신한 전문가 수채화용 물감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15mm짜리 32색을 쓰고 있는데 그냥 무난한 거죠. 이 발색도 좋고 채색할 때 좋고, 그리고 한재고도 그쵸. 굳이 꼭 비싼 거를 써야지만 잘 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처음에 너무 비싼 물감 쓰지 마시고 한재 쓰셔서 신한 알파 뭐 다 좋게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 수채화 물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수채화 물감, 워터 컬러 페인팅을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쭉 짜 놓으시면 되죠. 계열별로 가서 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강의 안에 더욱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계열별로 해서 쭉 짜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채할 때 필요한 게 당연히 물통. 저 물통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강좌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물통을 꼭 사야 되나요? 뭐 사지 않으셔도 되죠. 사실 집에 뭐 남아도는 뚜껑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뭐 통, 락앤락 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뭐 생수통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통이 있으시면 되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물감을 이제 붓을 헹굴 때 쓰고, 제일 들어온 데다가 뭐 하나를 쓰고 그 붓을 어떤 새로운 색을 섞기 전에 다른 깨끗한 물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붓을 꽂을 수 있게 이런 물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사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붓.
여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렇게 많은 붓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뭔가 익숙해진 다음에 재료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 해서 막 이마만큼씩 왕창 많이 무조건 다양하게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선은 내가 수채화를 필요한 만큼만 가장 최소한의 개수와 재료를 갖고서는 우선 하신 다음에 그 수채화에 대한 어떤 감이 오셔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실 때 필요한 거를 화방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골라서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우선 이 붓도 처음에 보통 12호 그쵸? 붓의 종류도 많죠. 아크릴붓, 유화붓, 뭐 수채화붓, 뭐 다양하게 있어요. 붓털 갖고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화홍 거 쓰시면 돼요. 화홍 거 쓰시고 이렇게 바바라 뭐 외국 것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 화홍 거를 쓰시면 돼요. 이 화홍도 여기 뭐 까만색에 주황색 띠인 것도 있고 다른 색에 뭐 다른 색 띠도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채화 붓이면 화홍 걸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보통 쓰실 때 12호, 14호, 16호, 20호 이렇게 넓은 거를 배경이나 뭐 이렇게 큰 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큰 붓 하나, 중간 붓 하나, 그냥 짜잘하게 그릴 수 있는 작은 붓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만 갖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웬만한 것은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함에 따라서 이 납작붓이 유용하게 쓰이세요. 동그란 붓은 동그란 터치가 나오죠. 이렇게 부드럽게 동그란 터치가 나오고 이 납작붓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원래는 많이 쓰는 붓이죠. 디자인할 때 쓰는 붓인데 이것이 어떤 백 작업할 때 쭉쭉쭉 일렬로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작은 사이즈 하나, 큰 사이즈 하나 백 칠할 때 필요한 것들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백붓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붓이죠. 네, 백붓. 이것도 지금 화홍 거긴 한데 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붓을 사실 때 보통 보면은 하얀 털로 된 게 있어요. 가장 싼 거를 찾으시면은 나무에다가 하얀 털로 박힌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털이 좀 잘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쓰시는 게 좋고 이 화한 걸로 해서 이렇게 되신 거를 쓰시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실 때 뭐 기법 배우실 때 이제 조금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팔레트를 닦으실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백붓은 하나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붓을 준비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이제 스케치할 때 필요한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팔레트, 물감, 물통, 붓 그쵸? 이 상태가 가장 베이스고 휴지나 물 조절할 때 필요한 팔레트를 닦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이 집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걸레? 그쵸? 수건을 준비를 하셔서 항상 옆에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면인데요. 스펀지 같은 거죠. 그래서 물 조절을 할 때 이것이 지금은 딱딱한데 물에 닿으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흡수를 시켜서 베이스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해면도 있으시면 좋죠. 그렇죠? 해면이 있고 이거는 마스킹 액. 중급 과정, 고급 과정에서 어떤 풍경화를 그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라 놓으면 그 부분만 굳어서 물감이 거기 침투가 안 되게 하는 용액이고요. 이 과슈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에 있어서 불투명 수채화죠. 이거는 흰색하고 검은색을 안 쓰는 탁하지 않은 맑은 워터 컬러 페인팅인 거고 이거는 불투명 수채화. 뿌연 느낌의 어떻게 보면은 포스터랑 수채화의 가운데 정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과슈 불투명 수채화의 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비를 하셔서 수채화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이제 캠트지에다가 많이 하고 우리가 캠트지는 그램이 있죠. 그램 수가 있어요. 보통 180에서 220g, 200g, 220g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수채화를 할 때는 우선 두께가 두꺼운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께가 얇은 것은 물의 흡수를 아주 재빠르고 빨리 해서 끝까지 물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망칠 확률도 많고 찢어질 확률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수채화를 할 때 너무 얇은 종이에다 하면 100%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얇은 이런 A4지나 그쵸? 그냥 일반 뭐
100g짜리, 150g짜리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수채화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수채화 그 켄트지 그램수를 조금 높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켄트지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죠. 아무래도. 근데 수채화를 더욱더 기법을 배우실 때는 제가 보통 이제 수채화 종이는 만든 나라,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렇게 그런 나라마다 또 그것을 만든 종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화방에 가시면 아르시라는 종이도 있고 파브리아노, 우리가 많이 보는 와트만지, 파브리아노 이런 종이들이 있는데 그 어디 거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회사나 어느 이름 거를 쓰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게 세목이냐 황목이냐 중목이냐 이런 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 세목, 중목, 황목은 뭐냐면요. 종이를 압축한 상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세목은 압축을 팍 해가지고 결이 매끈한 거, 켄트지처럼 그쵸? 켄트지보다는 조금 거칠지만 켄트지보다 두껍고 결은 켄트지보다 살짝 뭔가 결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를 세목이라고 하고요. 중목은 콜드 프레스라고 해서 세목보다는 조금 더 거친, 그리고 황목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친 러프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의 차이는 종이의 두께랑 그런 어떤 질감에 대한 차이인데 그런 질감의 차이 때문에 종이가 물을 먹는 속도랑 깊숙이 얼만큼 침투하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얘가 종이를 얼만큼 견딜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이의 두께, 그쵸? 종이의 두께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법을 다루실 때는 세목, 중목, 황목은 너무 거칠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그쵸? 물이 잘 안 먹어서 힘들게 되니까 세목, 중목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시 종이, 파브리아노, 와트만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화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종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종이들이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초보 때 연습을 하는데 너무 비싼 종이에다 하시면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켄트지에서 파브리아노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두께감 있는 거를 찾으셔서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하시면 베스트 수채화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 되게 재밌게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수채화를 할 때 꼭 이젤에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그림은 가능하면 이젤에서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젤에서 할 때는 내가 시야가 이렇게 1대1로 나랑 이렇게 딱 보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를 보면서 뒤에 나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편하신데 난 이젤을 집에다 두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젤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하시면 되는데 바닥에서 하실 때도 너무 편한 이런 자세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세밀한 거를 할 때 이렇게 봐서 하지만 어떤 큰 그림을 봐야 될 때는 조금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젤이 없어져서 바닥에 놓고 하실 때 일어나셔서 스케치도 하시고 칠을 하시면 이젤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렇죠? 이젤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움직여 가면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튜터링 게시판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서 그리시면 튜터링 게시판, 도야가트 사이트에 출석 체크하는 데도 있고 수강평 쓰는 데도 있고 튜터링 게시판도 있고 교육질문 게시판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하셔야지 이득이 많으신 거죠. 아무래도 그냥 동영상 보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교육질문 게시판에 올리셔서 강의를 찬찬히 다 보시고 난 다음에도 질문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운 거를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선생님한테. 그랬을 때 튜터링 게시판에 꼭 올리셔서 튜터링 게시판에 올리실 때 망치거나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말고 그쵸? 열심히 따라하시고 정성껏 따라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쵸? 그런 경우 이제 튜터링 게시판에 올려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드리고 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수채화를 들으시면 되게 즐겁게 재밌게 또 수채화 기법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뿌리는 기법도 있고 농도를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마스킹을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웨트온 드라이 기법, 말려가면서 하는 거, 웨트온 웨트, 젖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쫙 이렇게 배우시고 나시면 중국 국어 과정에서 꼭 풍경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를 그리시는데도 수채화를 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즐겁게 강의 들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